이 시간에는 컨스탄티누스 죽음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탄티누스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은 그의 세 아들이 통치했습니다. 첫째인 컨스탄티누스 2세는 브리타니아를 포함한 서방을 통치했고요. 둘째 콘스탄티우스는 동로마를 다스렸죠. 막내 콘스탄스는 노마를 넘겨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국의 분배는 형과 동생을 오지 못하게 한 채 아버지의 장례를 주도한 둘째인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더불어 황실 내에서 유혈 숙청을 자행했고요. 권력을 자신의 취향대로 조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맏형 컨스탄티누스 2세는 이러한 영토 분할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콘스탄스에게 북아프리카를 요구하죠. 그러나 막내가 줄 리가 없죠. 그러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컨스탄스의 부하들에게 패해서 2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컨스탄스는 제국의 3분의 1을 소유했고요. 10년이 지난 350년까지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죠. 서방의 컨스탄스와 동방의 콘스탄티우스는 10여 년을 서로가 가진 땅에 신경 쓸 틈이 없이 이민족 방어에만 전념했어요. 어느덧 둘째인 콘스탄티우스는 32살이 되었고요. 막내 콘스탄스는 30살이 되었죠. 변화는 350년 일어났습니다. 라인강 주둔지 장수였었던 마그넨티우스가 황제가 되려는 욕심으로 마르켈리우스를 앞세우면서 콘스탄스의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콘스탄스는 사전에 이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지만 피레네 산맥까지 추격해온 기병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때 형인 컨스탄티우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휴전을 맺고 동생을 죽인 반란자들을 우선 척결하고자 진로를 제국의 서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마그네티우스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서 351년 결국 컨스탄티우스에게 패하게 되고요. 353년 자결로 생을 마치죠. 컨스탄티우스는 아버지 컨스탄티누스처럼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337년 아버지가 죽자 그는 삼형제와 이복 사촌 2명만을 남기고 모두 살해한 배후 인물이었죠. 마그넨티우스를 제압하고자 서방으로 올 때 동방이 염려되어서 살려두었던 갈루스를 부제로 임명했지만 그마저 354년 12월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촌동생인 율리아누스를 355년 11월 부제로 임명하지요.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우스 부자의 통치기간 54년은 기독교를 최우선으로 삼은 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고 전임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로 몰수된 교회 재산을 다 반환시켜 주었죠.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과 예루살렘의 성모교회가 그 대표적 예이죠. 또한 농경지를 교회에 제공해서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도록 했고요. 성직자로 하여금 성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공무를 면제해 주었어요. 더 나아가 면세 혜택까지도 부여했습니다. 컨스탄티누스의 통치기간 30년 동안 기독교는 정말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의 이러한 기독교 정책은 아들에게도 변함없이 계승되었습니다. 컨스탄티우스는 24년간 집권하면서 면세 조치를 더욱더 확대했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소유 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했죠. 더 나아가 그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의 상징인 모든 신전을 폐쇄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콘스탄티우스는 361년 11월 3일 병으로 죽습니다. 43살의 나이였어요. 아버지처럼 기독교 진흥에 앞장섰지만 사실 그는 폐쇄적이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죠. 정적인 허영과 독재 독단의 정치가였어요. 그의 행적을 보면 소심하고 잔인하고 매우 음흉한 기질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모략을 꾸미는 데에도 능숙했어요. 대군을 이끄는 전투 사령관으로서는 이렇다 할 자질을 보이지 못했고요. 오히려 환관과 또 비밀 경찰들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했죠. 에드워드 기뻐는 평시에나 전시에나 자질이 부족한 나약한 황제라고 이 컨스탄티우스를 평했습니다.
360년 2월 갈리아의 율리아누스가 부하들에 의해 정제로 추대되어 반기를 들자 그를 제압하고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휴전한 채 서방으로 향했지만 몸이 온전치 못했죠. 그는 죽을 때 세례를 받았고요. 제거하고자 했던 율리아누스를 결국 정식 후계자로 임명했어요. 밉기는 하지만 유일한 친족은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죽은 직후에 황실이 둘째 아들에 의해서 피로 얼룩지게 되는데요. 그때 6살 나이로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율리아누스입니다. 드디어 그가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옥자에 오릅니다. 문학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배교자라고 하는 호칭을 그의 이름 앞에 붙입니다.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역사에서 갖게 된 사람이죠. 율리아누스는 모든 신앙의 존재를 다시 공인했습니다. 전임 황제들의 종교 정책을 다시금 밀라노 칙령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와 동일한 관용을 베푼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의 기독교 장려의 첫 수순이었지요. 율리아누스는 그리스 로마의 신, 이집트의 아시스 여신, 시리아에서 기원한 미트라스 신, 유대의 신, 기독교 내부에서 진통을 겪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파도 모두 좋다고 인정했어요. 한마디로 전면적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방침 뒤에 숨겨진 그의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 억제요 이교의 부흥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테오도시우스 2세까지 1세기 동안 발령된 법률을 집대성해 놓은 테오도시우스 법전에는 이 율리아누스의 반기독교 정책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 로마 신전과 유대교 신전을 재건하라 명했고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것은 기존의 기독교 장려책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 건축의 국비 지원을 중지시켰고요. 교회와 성직자가 가진 사유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정책도 철폐했죠. 더 나아가 기독교인 교사의 교직도 박탈시킨 인물입니다. 율리아누스는 전임 황제가 끝내지 못했던 페르시아와의 그 전쟁을 위해서 362년 동방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363년 3월 5일에 페르시아로 출정하기까지 머문 이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황제로서의 실패의 절정기를 맛보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기 시작한 철학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이 신전 복구의 열망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그가 머물던 안티오키아의 모든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곳 주민들은 황제를 빈약한 동물을 대표하는 사냥 같다고 조롱했어요. 기독교인 주민들의 조롱을 받은 율리아누스 황제는 매우 불쾌했겠죠. 이 불쾌한 것이 출정식에서 그의 군단기 변화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우스가 줄곧 사용해왔던 그리스도를 뜻하는 히와 로로 이루어진 이 깃발을 사용하지 않고 율리아누스는 독수리 표시를 가진 군단기를 사용했죠. 이것은 로마군은 더 이상 기독교와 관련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312년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비안 교에서 꿈의 계시를 받고 만들었던 군단기였는데요. 이 군단기가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독수리 군단기로 복귀한 거죠. 율리아누스는 이 출정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뒤 3개월 20일 만에 부상과 출혈 과다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지요. 율리아누스는 우여곡절로 점철된 자신의 삶처럼 1년 7개월간의 짧은 통치를 했지만 역사 속에는 긴 여운을 남겨놓은 인물입니다. 더 이상의 혈통이 없어서 황제의 자리는 그의 호위대장인 요비아누스가 차지하죠. 그는 기독교인이었고요. 7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후 황제의 자리는 게르만족 출신인 발렌티니아누스 1세와 발렌스 형제에게 넘어갔지요. 형이었던 발렌티니아누스 1세는 서방 그리고 동생 발렌스는 동방을 분할 통치했습니다. 동방의 통치자인 발렌스가 378년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방의 통치자가 되었고요.
그는 황제가 된 후 곧바로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부자의 통치 이후 암울했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방과 동방의 기독교 정책은 거의 동일했어요. 당시 서방은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두 아들 중 그라티아누스가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했고요.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이태리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구분 없이 380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는 승리를 누렸고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요. 서방에서는 이교 척결, 그리고 동방에서는 이단 배척이 진행이 되었어요. 황제는 최고 제사장을 당연직으로 겸했지만 그라티아누스는 취임을 거부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도 황제로서 거쳐간 자리였어요. 따라서 그의 거부는 로마의 전통 종교가 이제 더 이상 로마의 국교가 아님을 천명한 거죠. 더 나아가 그라티아누스는 여사제 제도를 폐지하고 성스러운 불들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로마를 지켜주는 줄로 알고 신성하게 여겨왔지요. 이교 신전을 유지하는 재정적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모든 신전과 사당은 폐쇄되었고요. 승리의 여신상도 철거되었죠. 동방의 테오도시우스는 이단을 배척하고자 15가지가 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설명하거나 청취하거나 권장하거나 모임을 방조 내지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는 추방했고요. 평신도는 벌금형에 처해졌죠. 서방의 그라티아누스가 반란에 의해서 383년에 24살의 나이로 살해를 당하는데요. 동방의 테오도시우스 한 황제가 결국 제국 전체의 단독 황제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라티아누스의 죽음 이후 승리의 여신상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388년 로마를 방문해서 원로원 앞에서 의원들에게 선택을 묻습니다. 그대들은 로마인의 종교로서 유피테르가 좋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다고 보는가? 원로원 의원들은 그리스도를 채택했고요. 이제 서방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된 거죠. 기독교의 승리는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도서관이 폐쇄되어 주로 히라보와 라틴어로 이교의 세계를 서술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도서관 폐쇄는 곧 장서의 소실로 이어집니다. 고대의 지적 유산이 현실에서 사라진 거예요. 올림피아 경기대회 역시 폐지했어요. 근대 올림픽과는 달리 고대 올림피아는 그리스의 신들을 예찬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393년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공식적으로 끝난 해이기도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뛰어난 한 사람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신학적 지원을 뒤에서 다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종종 황제와 직접 마찰을 빚기도 했어요. 하나는 유대교 회당 방화 사건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민중 폭동 사건 때문에 그랬죠. 황제는 전자에 대해 범인 처벌과 유대교 회당의 재건을 명령하면서 교회 비용을 쓰도록 조처했어요.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죠. 또한 황제는 민중 폭동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죠. 암브로시우스는 황제 앞에 나아가 그의 참회를 요구합니다. 마치 훗날 중세의 1077년에 벌어진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이 카노사 굴욕의 전주곡이 이미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95년 48살의 나이로 사망했고요. 교회는 그를 베제라 불렀지요. 그의 사후에 로마 제국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분할되어서 각 독립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누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였지만 이 테오도시우스 이후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정식 국가로서 각기 독립된 발전을 하게 되죠. 역사 속에는 기독교가 잊어서는 안 될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컨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한 인물이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삼은 것은 이후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베푼 호의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요.